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관 취임하신 지 며칠 되셨죠? 오늘 이제 일주일 됐네요. 하실만- 8일째 됐네요. 하실만 하세요? 힘듭니다. 뭐가 제일 힘드세요? 대통령의 지상을 빠르게 네.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데 많이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거의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깨알같이 챙기신다고 대통령이. 정말 그렇습니까? 워낙 국민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죽음에 가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자살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관심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는데 온통 관심이 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네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산재 사망 사고 네. 언급을 하면서 이게 줄지 않으면 장관직을 걸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후속 그러니까 대책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걸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먼저 대통령께서 장관직을 걸라고 하신 말씀의 무게에 대해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경제 성장률이나 GDP 이런 것과 함께 산재 사망률이나 노조 조직률을 나라의 격으로 생각하시는 대통령이십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더 이상 다치고 죽지 않게 해야 되는 주무장관으로서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산재 사망 사고를 볼 때마다 저는 덤으로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의 지시를 보면 이제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법 제도가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산재 사망 사고가 줄지 않은지에 대한 예.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네. 그중에 SPC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과연 그 재해자가 어떠한 노동 조건 속에 있었는지를 천착하시면서 문제의 근원을 들어가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 제도도 처벌이 능사만이 아니고 실제로 기업이 비용과 이익이란 측면에서 예. 사람을 어떤 비용으로 보고 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미흡하게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돈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낼 거 아니신가. 예를 들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도입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요. 실제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티브가 됐던 것은 영국에서 만들어졌던 기업살인법입니다. 예. 이것은 뭐 명칭이 좀 너무 셉니다만은 이 기업에 대한 법인에 대한 제재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준다는 뜻인데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경제적 제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에 대한 법인에 대한 어떤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인 전체가 경제적 손실로 봐서도 산재가 줄이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경고하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조금만 더 강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을 한다는 것은 네. 발생한 피해의 몇 배를 징벌적 차원에서 물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발생한 피해라고 하는 게 사람 목숨이라면 네.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네. 일단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형사처벌과 함께 그러니까요. 예, 형사처벌과 함께 실질적 원청 예. 그 재해자의 노동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포스코 이행시 같은 경우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시행에 들어간 이후에도 8번의 지금 그 산재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지금 버젓이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면 지금 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 근로감독이 지금 엉성화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후진국적 사고, 예. 추락, 끼임, 예. 붕괴 사고는 특히 건설 쪽과 제조, 조선업 쪽에서 다발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노동부가 지도 감독의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구조적 문제,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봐야만
발본 세곤할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원래 지금 우리가 하도급은 한 단계만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현장에는 하도급의 하청의 하청, 하청의 재하청이 계속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지키지도 않을 법을 뭐하러 만들었냐. 지키는 사람 손해보고 안 지키는 사람 이득 보는 이 구조 바꿔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 노동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특히나 국토부가 건설업 쪽에 감독 권한이 있다면 노동부와 국토부 협업해서 이 문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장관님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연결되는 게 노란봉투법인데 네네. 지금 노란봉투법에 보면은 사실상 어떤 원청의 어떤 지위로서 이걸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 어떤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도 같이 교섭할 수 있게 지금 열었잖아요. 네네. 환노위도 통과를 했어요. 네. 근데 경제단체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냐면 그러다 보면 1년 44일 365일을 하도급 업자들하고 교섭하다가 다 보낸다 이러면서 반발한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이 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파견법 때문에 원청이 선량한 원청이 하청에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만약에 이게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파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안전 문제는 공동의 이익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조가 개정됨으로써 원하청 교섭의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 문제는 중요하게 원하청이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1년 12달 수백 개 하청과 교섭하다가 볼일 다 보낸다는 것은 근데 요즘 과장도 좀 섞여 있는 거 일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예. 예를 들어 하나만 들어보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한다는 거는 교섭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결국 무엇인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단결해야 되겠죠. 하청 노조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하나라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개별적으로 수백 개가 각각 원청과 교섭해 가지고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현장에서부터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들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 교섭 창구 단일화로 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주한 유럽 상공 회의소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철수까지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거 엄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런 재계의 어려움 예. 호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EU FTA가 있습니다. 지금 통상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한 EU FTA를 체결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EU에서 우리나라에게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EU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 노동 기준에 못 미치는 예를 들어 장시한 저임금 노동 체계로 있다면 이 통상은 불공정 거래입니다. 임금 덤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노동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EU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볼 때 반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반발의 내용을 현재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상공회에서도 뵙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에 들어간다면 고용노동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교섭 창구를 좀 단일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지 조정을 해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안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취임 당일날 중소기업 중앙회 경총 대한 상의를 잇따라 예방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기업인들이 어려운 점 경청했습니다. 그중에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불확실성들을 빨리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6개월 동안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준비해서 현장에서 이 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작업장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한편으로 산재지만 또 한편으로는 갑질 내지 괴롭힘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나주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일 뉴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도 강하게 질타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뭐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의 문제는 아까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 문제는요. 국토부와 협업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주 노동자의 문제는 법무부와 같이 협업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는 이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주 노동자 없이
농촌이나 조선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중요한 이웃인데요. 여전히 차별이 발생되고 있다는 건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차별을 통한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주 노동자의 인권 대단히 중요하게 이 정부가 보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주 노동자의 인권이라는 틀에서도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그 틀도 있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있고 하지만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노동자가 찾아가서 호소하고 조사를 요청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대상이 사용자 측인데 보통 괴롭힘은 사용자 쪽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 나온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제도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셀프 조사한다. 네.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되면 첫 번째 조치는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가해자 피해자를 격리 조치해야 되고 피해자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여전히 이 조사를 한다는 목적으로 2차 가해가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도 개선 준비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네, 제가 가칭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럼 뭐예요? 제가 그냥 이름 지어봤는데 네. 지금 산재와 관련해서는 안전 일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고요. 그건 계속해서 불시 감독부터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제가 관심 가지는 건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인데 노동조합 없이 노동조합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수많은 일하는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하소연할 때가 우리 노동부 아니냐. 아, 노동부를 찾아올 수 있게. 노동부를 찾아와서 정말 수많은 일하는 시민들이 우리 노동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기서 우리 노동부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중앙 그저 노동부 본부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 밀착형 바로 그건데. 네, 현장 밀착형. 예를 들어서 산재 방지 대책을 아무리 세우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현장에서 안 지키고 안 걸리면 땡이다.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만사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가 근로감독인데 현장에서 계속 나오는 근로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대책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근로감독관 증언을 지시하셨고 네.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근로감독관 수도 중요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요? 노동기준감독관이라는 게 국제적인 명칭인데요. 예. 노동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사전에 조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근로감독관들이 숫자는 많지만 네. 지금 대부분 체불 임금이 발생됐을 때 그 이후에 조치들을 하는 업무나 또는 또 집단적 노사관계를 뭐 노동조합 동향보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뭐 이 정부에서는 없는데 따라서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범정부적 대책을 세우고요. 근로감독관의 권한들을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민들이 겪는 노동 기초 질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그래서 우리 노동부라고 부를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그리고 내 삶이 네.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당했을 때 가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근로감독관은 한 몇 명 정도가 더 증원될 계획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300명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예. 300명은 이미 만들어져서 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올해는 일단 1,000명 1,000명. 예, 하는데요. 근로감독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어제 대통령께서도 법무부와 행안부에다가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한 이유는 그만큼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이 대단히 디테일에 있는데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스킬을 키우려면은 숫자만 늘려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투캅스라고 했습니다. 투캅스. 그 옛날 여관데. 네, 제가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네. 예를 들자면 경험 있는 오비들도 일시적으로 채용하고 예. 그다음에 신규자들하고 1:1 매칭을 해서 네. 우리 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트롤카가 있습니다. 그거에 같이 탑승해서 계속 현장을 지휘 감독하면서 도제식으로 그 스킬도 전수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같이 단순한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역량 있는 간부들 육성하는 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홀로 회장님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근로감독관 대다수는 사측 편이다. 네. 사측은 평소에도 근로감독관 다 관리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노동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근로감독관 수도 중요하지만 근로감독관의 마인드가 지금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기준감독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예.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면 우리 노동자들 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게도 읽혀요. 예, 사실. 읽힙니다. 예, 그리고 맞아요. 그렇게도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도 일부 해왔다. 감독관에서. 그래서 우리 일하는 시민들이 우리 노동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그래서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근본적으로 노동부가 노동자의 편에서 일하는 시민의 편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기본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김영진 님이 노동부라 쓰고 사용부라 읽은 지 수십 년 됐다고 댓글 달아주는데 그 맥락에서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제 있잖아요. 네. 그 최저임금 산식 도입 그리고 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이걸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좀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겁니까?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을과 을의 갈등이 너무나 맞습니다. 아픈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결국 돈 주는 사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는데 저임금 노동자는 저임금 노동자대로 월급 빼고는 다 올랐고 당장 비용으로 지불해야 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100만 명이 폐업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축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을과 을의 각축이 벌어지는가?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결국 이 최저임금을 부담해야 될 실질적으로 이 예를 들어서 예.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최저임금만으로밖에 살 수 없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예. 최저임금 오르는데 어찌 보면 목을 맬 수밖에 없고 그렇죠. 만약 우리가 사회임금이라고 하는 최저임금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이나 보호막들이 있다면 뭐 생활임금 개념도 있고 있죠. 그런 것도 예. 있고 예. 또 예를 들면 뭐 실업 부조도 있을 것이고 탄탄한 어떤 사회 안전망들이 유럽 선진국 같은 데는 사회임금과 시장임금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예, 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또 최저임금을 자기가 물론 노동자들이 지불 능력이 높아져서 소비력이 높아져서 동네 상권이 살아난다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본인에게는 당장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에게도 두터운 사회 안전망 예컨대 자영업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에게도 네, 전국민 고용보험 이제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민에게도 고용보험을 지급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을과 을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근데 최저임금은 매년 여름 때쯤 되면 네.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 인상률 가지고 싸우고 네. 노동계의 어떤 그러니까 요구폭과 경영계 요구폭이 너무나 다르고 그러면 항상 공익위원들이 이니셔티브 지고 공익위원 안대로 끌려가고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단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최소한 물가 상승률은 기본으로 반영해 들어가는 이런 어떤 시스템 내지 제도는 안 되는 겁니까? 원래 최저임금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렇죠. 인간의 존엄한 그렇죠.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네. 거기서 첫 번째 지표는 물가 인상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은 결국 지불해야 될 당사자가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최저임금 결정 시기만 되면 대단히 큰 각축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년 12달 상시적으로 연구도 하고 해서 그런 갈등적 요소들 제도적 보완 요소들을 연구하고 또 제안할 수 있도록 좀 최저임금위원회의 실질화에 어떤 실질화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아, 1년 사이사틀 가동될 수 있게? 예, 사무국을 더 강화하고 해서 그 결정 시기에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실업급여를 가지고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 받고 또 받고 그걸 가지고 뭐 유흥비로 쓰네 뭐하네 이런 보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일단 이런 어떤 현실 묘사가 왜곡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어제 대통령께서도 공무원들이 수급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예컨대 공무원 편하려고 이번에 그 카드 예, 색깔을 저기 소비 쿠폰 소비 쿠폰에 카드를 달리했다는 게. 그건 너무나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중복 수급은 왜 반복 수급하느냐는 것은 달리 말해서 그만큼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고용보험 예를 들어서 물론 부정수급이라든지 모럴 해저들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실업급여는 단순히 그냥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무도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폄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실업급여 기금이 거의 고갈 상태에 임박해 있다. 네. 이 얘기는 이건 대책은 어떻게 좀 세우고 계세요? 일단 실업급여에 우리 고용보험의 가장 큰 재원은 모성보호와 관련된 재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근본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과제인데 그렇죠. 그걸 고용보험은 사실 노사가 내는 거거든요. 노사가 내는 이 보험료를 가지고 국가적 어젠다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운영하는 저 입장에서는 이건 일반 회계로 일반 회계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럼 여기 이제 세금도 투입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모성보호는 직장인이 아닌 사람들의 아이들도 다 모성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고용보험 내는 사람 아닌 범국민들에 대한 모성보호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최다 지출이 바로 그 부분입니까? 그 부분 4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네네. 혹시 고용보험 요율을 올리거나 혹시 이럴 계획도 갖고 지금 계시나요? 현재로는 요율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러한 재정 건전성 방안들 하고 하나 검토하는 건 아까 반복 수급 문제. 만약에 불안정한 고용들이 많이 된다면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회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율을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을 너무 단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따져보면 그것이 고용보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돼요. 비정규직 사용 사유도 제한하고. 일반 회계로 넘기면 기재부가 동의할까요? 그건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국토부에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저보고 하라고 해서 열심히 설득하고 부탁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좀 나중에 다시 현안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